그 바깥에 있는 그 섹스하는 모습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 안에 가운데에 있는 부처에게로 온다. 그 신전의 의미래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왜 그렇게 도대체 그 섹스하는 모습을 왜 그려놨는지 모르잖아. 너무 다양하대.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야. 그 조각이 다 다른 체위를 그린 거래요. 그래서 인도 여자가 섹스를 잘한다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생각해봐. 부처님을 만나러 왔어 신전에. 어머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러 간 신전에 떡하니 그냥 대물 여기도 대물 어머 셋이서 어머 뒤로 거꾸로 그거 보다 보면 부처를 못 만나러 가는 거야. 이 신전 가운데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다 보다 보면 그거를 막 하나하나 보다 보면 실습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 실습하고 싶어서 딴 데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는 부처를 만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말 부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은 바깥에 아무리 그런 화려한 성행위를 그려놓은 조각이 있어도 부처라는 중심, 나의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 신전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들여다보면서 와, 그 안에 있는 부처는 아무도 모른다며. 그 실제로 그 유적에 간 사람들이 그 신전 안에 부처가 있는 걸 아무도 모른대. 그 이유가 바깥에만 보느라고. 바깥에만 보느라고 안에 진짜 부처가 있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참 난해하죠. 결국은 봐봐요. 이 시타르타가 얘기했던, 불교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왕의 아들이잖아.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사치와 뭘 다 누린 사람이야. 그러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실컷 누리다가 어느 날 거지 노인을 본 거야. 그래서 그 노인이 막 고통받고 두들겨 맞고 이런 걸 보는 거야. 나쁜 걸 처음으로 봐서 성 밖에 나가서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중생들이 이 생로병사로 고통받는 걸 처음 보면서 너무 충격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 군중들의 고통을 돌아보기 시작해. 그래서 108가지의 고통을 보고 인간은 고통의 바다를 살고 있다. 이게 108가지 번뇌다. 이 번뇌가 근데 자기가 그걸 알기 전에는 평안했거든.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 근데 인간의 번뇌를 알게 된 다음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 번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리수 나무 아래 가갖고 집을 지을 정도로 왜 벌레집을 지을 정도로 앉아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래서 해탈이라는 걸 얻어낸 거야. 뭔데? 내 마음속에 모든 욕심 108가지의 번뇌를 다 내려놓고 마음을 온전히 비우면,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을 느끼게 되면 그게 해탈이 되는 거고 성불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깨닫고 온 게 시타르타야.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불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한 공이 되라. 그게 108번뇌를 비우란 얘기야. 그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해? 내려놓음. 뭐뭐를 내려놓고 찬양도 있잖아.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내 마음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야. 예. 그런 것처럼 나는 모든 신앙은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고, 소위 이제 이 기독교는 어디서 왔냐? 유일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세상 우주의 창조주는 단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하느님 논쟁이 있어.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느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싸운 사람이 있어. 등신들이야. 영어 성경은 둘 다 God야. 영어 성경으로는 둘 다 God이야. 근데 그걸 하느님이니 하나님이니 쌈박질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만 그래? 쪽팔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배타적 개신교 신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범신론자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에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모든 종교가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대. 이 말은 논리적 모순이에요. 이 말이 왜 논리적 모순이냐? 이러면 또 누군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 성경에 대해선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죠. 야, 틀렸으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 자, 무슨 얘기냐? 유일신이라며, 하나님은 단 한 분이라며, 누가 뭐라고 부르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야. 하나님. 그렇잖아. God, 로드. 주님은 한 분이시고 부처님이라고 부르든 시바신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은 단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범신론이 틀렸다는 둥,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는 말은 틀렸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논리적 모순이라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 뭐라고 부르는지에 연연하지 말라고. 나는 정말로, 예. 녹화 끊을게요. 정말로 자기 종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정말로 열심히 면벽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고 성불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얻은 게 그게 하나님일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지극한 깨달음을 끝에 가서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언급하지 마라. 글쎄 뭐 내가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 안 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틀릴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왜 인간을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너는 교회나 다니지 왜 민주주의를 얘기하냐? 이 민주주의가 뭐냐? 이 민주주의의 기원, 즉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이 뭐냐? 민주주의 사상의 체제의 정치 체제의 기본 사상이 뭐냐면 천부 인권 사상이야. 근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 뭐 아테네에서 나왔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귀족 공화정이야. 아테네 민주주의는 귀족 공화정이고 물론 뭐 도편 추방법 뭐 이런 걸 해서 시민들이 투표를 했잖아. 시민들이 투표를 했지만 그거는 자유 시민이라는 그 사람들만 했어. 그것도 남자만. 그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지? 근데 우리가 근대의 민주주의는 남자나 여자나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그런 민주주의잖아? 이런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이 뭐냐 하면 천부 인권 사상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인간의 권리를 주셨다.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래서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인권의식이야. 지금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그 사람도 논리적 모순이야.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민주주의도 없어. 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근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 천부 인권 사상. 지금 인권 사상이 어디서 오는 거야? 그게 천부 인권 사상에서 오는 거고 기독교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 사랑받을 수 있는, 평등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게 인권 사상의 시초야. 자기가 사회운동하고 민주주의 운동한다면서 신은 죽었다? 그거 참 무례한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야. 원래 민주주의의 철학은 천부 인권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망치 부인이 왜 민주주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이 민주주의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 그러면 개신교에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자, 개신교가 얘기하는 게 말세론이야. 언제 말세가 오느냐?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때 세상의 종말이다. 그게 개신교 철학이죠. 그죠? 개신교 교리야. 개신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심판이 오고 그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그게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야. 개신교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이유가 뭐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주기 위해서야. 성령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간 하나님. 그래서 민주주의야. 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그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그 근본 철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망치 부인이 기독교인이면서 민주주의자인 거야.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자들이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1920년대부터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1945년까지는 자유롭게 공산주의를 연구했어요. 그 공산주의의 치초가 뭐냐면 유물론이야. 그럼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면 신은 없다야. 신은 없고 모든 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유지되는 거다.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시작이 유물론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유물론이 역사적 유물론, 그 다음에 변증법적 유물론, 그게 이제 이 공산주의가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에 사회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운동의 바탕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은 없다. 이걸 진리로 외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운동해야 돼. 공산주의자들은 신은 없다라고 얘기해도 돼.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된 거야.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근데 민주주의자는 자신이 민주주의자라면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논리적 모순인 거야. 철학적 모순. 알아들어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할 거면 공산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나온 거고 유물론은 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신이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면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되고 공산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민주주의 철학의 뿌리는 천부 인권사상에서 왔고 인권의식의 뿌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고 그래서 단지 인간이란 이유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인권사상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민주주의자라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논리가 이래. 미안해. 내가 그냥 너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면 본인이 공산주의라는 거, 유물론자라는 걸 밝히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정말 민주주의자라면 이거는 하나님, 신의 존재. 왜? 부처도 평등을 얘기했어요. 부처도 평등을 얘기했고 자비를 이야기했고 부처의 정신도 민주주의야. 천도교? 동학의 시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동양의 전통 종교 유교나 도교도 민주주의하고 통해요. 예. 유교나 도교도 민주주의하고 통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었어. 그죠? 도리어 유교하고 도교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잖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래서 도교나 그 유교가 사회주의야. 그거 알아요? 유교나 도교의 이상형, 이상국가론을 보면 도교나 유교가 꿈꾸었던 이상국가론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요. 여러분이 그거 이제 국민윤리 안 가르쳐봐서 모르는 거야. 국민윤리를 가르쳐보면 그게 나와. 각 그 도교의 이상국가, 유교의 이상국가가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공자나 그 노자가 생각했던 이상국가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 그래서 도교나 유교나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가 없잖아. 신의 존재가 없이 이성과 논리로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도교는 조금 이성과 논리는 아니지만 유교는 철저히 이성과 논리를 따져. 유교가 굉장히 논리적 종교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논어의 논자가 논리의 논자야. 논어의 논자가 논리의 논자예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유교가 굉장히 논리적인 종교야. 그래서 서양의 철학, 그리스 철학을 보면 굉장히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책을 보면 되게 어려워. 막 그 철학적인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그리스 철학을. 마찬가지. 그게 왜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자기 부정을 하고 막 논리적 싸움을 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이 논어도 마찬가지야. 이 공자가 제자들하고 논쟁을 했던 게 논어야. 무엇이 우주의 이치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논한 게 논어거든요. 그 논어를 해석했던 게 성리학이야. 성리학이 뭐냐? 우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했던 학문이 성리학이야. 유학에서 나와서. 그게 이제 이 철학적인 바탕인 거죠. 그래서 신이 없다. 그거는 공산주의하고 통해요. 근데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건 뭐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되,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이는 인정하는 거야. 부자와 가난한 자. 그래서 부자들이 무조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부자인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물질이 있는 거다. 이게 종교적인 개념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모든 종교에서 갖고 있었던 철학이에요. 왜냐? 어느 나라나 종교 제도가 나온 이유가 정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종교 제도가 나와. 종교하고 신앙이 다른 거 알죠? 신앙은 뭐냐 하면 어떤 종교적 대상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신앙이야. 종교는 제도예요. 종교라는 건 제도인데 모든 종교는 정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정치 제도는 뭐냐? 정치 제도라는 건 뭐냐 하면 강자가 권력을 갖는 거야. 그죠? 강자가 권력을 갖는 게 정치였어.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 그게 과거의 모든 정치 체제였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강자들만 살아남는 거야. 강자들이 다 가져. 물질도 갖고 여자도 갖고 다 갖는 거야. 그게 정치였어. 그러다 보면 약자들이 생겨. 못 가진 자들이 생겨. 그 약자와 못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돼? 사회 불만 세력이 생겨. 그러면 사회 불만 세력은 어떻게 해? 사회를 뒤집으려고 해. 국민윤리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북한이야, 북한은. 너 국민윤리 시간에 잤지? 종교는 제도라 그래요. 종교 제도. 종교 의식과 종교 제도가 다른데, 예. 종교 제도는 정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거야. 모든 과거의 정치가 권력과 물질을 독점하는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뺏긴 자들이 남아. 뺏긴 자들이 피지배 계급이 불만을 갖고 그 불만으로 그들을 언제든 이 권력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종교제도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 모든 종교가 뭐 유대교도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 유대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이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 피지배계급을 다독이기 위해서 나온 거야. 피지배계급이 분노해갖고 권력을 뒤집지 못하도록 그래서 종교적인 특권을 주고 종교인들에게 권한을 줘서 권위를 준 거야. 권위를 줘서 그 종교인의 말을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그 물질을 분배시켜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는 그게 그 정치제도를 보완하는 종교의 기능이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너무 오늘 수업이란다. 오늘 방송이 좀 어렵죠? 그만할까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윤리 시간에 다 배웠어야 됐던 내용이야. 요즘에는 고등학교 국민윤리가 철학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철학.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 동양의 철학, 한국의 철학 이런 걸 다 배워요. 예. 서양의 철학, 동양의 철학, 한국의 철학을 쭉 배우는 건데 그 내용을 내가 오늘 국민윤리책 한 권을 지금 써머리 해주는 거야. 공짜로. 이거 들으려면 여러분 몇 달 동안 돈 100만 원 주고 인강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이제 공짜로 써머리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도 막 떠들고 그래.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강자로부터 권력과 물질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던 게 종교의 역할이었어요. 역사적 역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종교가 없는 인간은 자기 자신만 믿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라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뭐야? 이기심이잖아. 교황이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라고 2번이나 외쳤겠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요, 약자를 돌봐야 될 이유가 없어. 왜? 나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야, 내가. 근데 왜 내 걸 나눠줘야 돼? 뭐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근거가 뭐야? 없잖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약자를 보호해야 되냐? 뭐라고 설명할 건데? 망치 부인은 편파 방송을 한 사람이야. 강자와 약자 사이의 중립이 아니라 약자 편파. 그 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편파. 왜? 너 왜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약자를 돌봐야 돼? 옛날에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장애인들 약자야. 그럼 죽였어 옛날에. 스파르타 300 가죽 빤스만 입고 막 앞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걔네들 그 스파르타에서는요 장애인이 나오면 바로 죽였어요. 태생적 장애인이 나오면 국가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죽여버렸어. 장애인은 왕이 될 수 없고 과거의 전통상은 그랬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약자를 왜 돌봐야 되죠? 태생적으로 약자를 왜 돌봐야 되냐고. 종교적인 철학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약자를 돌봐야 될 그 근거가 뭐냐?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약자를 돌봐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종교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따르는 거야. 사실 가령 지금의 이 권력자들은요. 장애인 복지수당, 이명박 박근혜가 장애인 복지수당 줄였잖아. 물론 우리가 하도 이명박 때 줄였다고 욕을 하니까 박근혜 때 느릴리는 척을 했지만 장애인 복지를 제일 먼저 줄였잖아, 이명박이. 그게 실용성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실용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려면 쓸데없는 돈을 줄여야 되고 그 쓸데없는 돈이 뭐냐? 약자들에게 가령 노인들 경로당 난방비 새누리당이 제일 먼저 깎는 거잖아. 자기들은 경로당 표로 당선되는 놈들이 제일 먼저 깎는 게 경로당 그 난방비예요. 왜? 해줄 필요 없다. 이게 꼭 필요한 돈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돈이 필요한 거야? 건설하는 돈. 도로 짓고 다리 만드는 돈이 필요해. 왜? 도로를 짓고 다리를 만들어야 거기서 커미션을 받아 챙기기 때문에 걔네들은 도로 짓고 건설하는 돈만 필요하지 장애인을 위한 돈 이명박이 제일 먼저 잘랐어. 경로당 난방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일관되게 제로로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약자를 왜 돌봐야 되냐? 솔직히 얘기하면 그 약자들을 가령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치열하게 고민되는 거야. 전쟁이 났는데 부상병이 있어. 부상병이 있다라면 어떻게 돼요? 이 대우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부상병이 있으면 그만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체가 돼요. 다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부상자를 2명이 뭐 이렇게 메고 가다 보면 속도가 늦어지는 거야. 그러면 전체 대우가 길이가 늘어지고 전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부상자 버리고 가잖아. 부상자 버리고 가는 거야. 그게 전쟁이야. 그게 실용성을 따지는 사회는 그런 거예요. 경쟁사회가 뭐야? 경쟁에서 이기는 거잖아. 경쟁에서 이기는데 장애인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장애인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무조건 지는 거야. 경쟁사회라는 말 자체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표현이에요. 니들은 값어치 없는 인간들이야.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잖아. 빠져. 사회적 낭비를 일으키잖아. 그런 거예요. 경쟁사회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야? 장애인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물론 장애인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고 이런 기적을 이뤘다라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미가 뭐냐? 제일 먼저 돌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었어. 그게 나는 내가 예수님한테 멋있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멋있었던 게 그거였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 역시 술을 좋아하셨어. 두 번째, 장애인들을 구하시는 기적을 만드셨어.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이 철학, 이 가장 약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뿅 간 거잖아. 세 번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네 재산 싹 팔아고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날 따라라. 진짜 그때 내가 막 사회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진짜 멋있다. 예수님 진짜 멋있잖아요. 예. 그랬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야.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는데 신을 버리고 종교가 없이 사회적 안전망을 얘기한다면 어떤 뜻이냐. 나도 가끔 그렇게도 설명했어요. 워낙 무신론자들 때문에. 왜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걸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느냐. 왜 복지제도를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느냐 하면 복지제도가 없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범죄 조직에서 살인 무기로 키워졌다.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닌다. 그러면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결국 사회적인 희생자들이 나오잖아. 살인 기계가 막 살인을 하고 다니면 또는 테러범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 피해자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란 사회가 키워주지 않는 아이들, 사회가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이 어떤 분노의 존재가 돼서 사회에다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복지론이야. 사회 안전망론이 신앙을 제외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종교를 배제한 복지론은 이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악에 바친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폭치기 범인들이 누구야? 절망감에 빠져서 완전히 돌아버린 애들이 아무한테나 폭행을 가하는 게 폭치기잖아. 사회가 나빠질수록 사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그런 범죄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야. 그게 복지론이에요. 이건 종교 없는 복지론이 그래. 얼마나 삭막하냐. 그죠? 이 말은 어떤 사회적 논란을 낳냐면 그러면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이는 모두 악한 자가 된다는 낙인 이론이냐? 라는 논란을 낳아. 이게 이 낙인 이론 이러면서 복지론에 반대하는 건 멋있게 그애 편드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냐. 복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써먹는 애들이 있어. 아주 악용하는 놈들. 좌우지간 가난한 집에 자란 아이들은 모두 악해진다는 거냐? 라는 시비를 붙여요. 그러면서 낙인 이론이라는 논란을 막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계속 근대 이후로. 어쨌거나.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가지라는 거야. 종교를 가지라는 이유는 너희들의 종교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가난하고 약자들을 돌보라고 너희 종교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종교를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또 모든 종교는 절망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요. 예. 모든 종교는 신은 없어요. 알았어요. 예. 모든 종교는 약자를 돌보라고 가르치고 두 번째 모든 종교는 절망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요. 예.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걸 가르치는 게 그게 종교의 기능이야. 현재적 기능. 그래서 제가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건 나 자신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길을 갔어.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쫄딱 망했어. 여러분이 잘못한 거잖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의 선택으로 갔어. 근데 그 길에서 망했어. 그 책임을 온전히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어? 그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길이 없는 거야. 자기만 믿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절망 속에 죽는 선택.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종교 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종교를 강요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갖든 종교를 갖는다는 건 종교에서 뭘 배워? 겸손을 배워. 너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너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니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된다. 절대자에 의지해서 네가 약한 것처럼 너보다 약한 자를 돌봐라 라는 윤리를 배우고,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게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닐까.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막 괴로워하시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희망과 절망,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강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잔혹한 착취를 하고 왜 약자들은 늘 당하기만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싸워야 하나요? 그거잖아요. 인류 역사는 언제나,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언제나 새누리가 이기는데 왜 새누리랑 맞서야 되나요? 그런 질문이잖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망했다라고 외치고 그래봤자 새누리가 이길 텐데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절망이 있는 거잖아요. 해봤자 안 될 건데, 맨날 강자들이 이기는데, 부자들이 이기고 권력자가 이기는데 왜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싸우는 거냐? 그게 너희들의 질문이잖아.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야.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언제나 역사는 강자들이 권력과 물질을 독점하고 악행을 휘둘렀지만 어느 역사에나 그들과 맞서 싸운 영웅은 늘 있었어. 너는 선택하면 돼. 그 강자의 착취를 당하면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노예가 될 건지, 아니면 그들과 맞서 싸웠던 언제나 역사에 존재했던 영웅이 될 건지,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영웅을 기다리지 마.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맞서 싸우면 역사를 바꾸는 영웅이 될 것이고, 네가 순종하면 그들의 착취에 죽어가는 노예가 되는 거야. 너는 영웅이 될 거니 노예가 될 거니. 그게 오늘 망치 부인의 희망과 절망 이야기예요. 알아듣는 자만 알아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길고 긴 이야기 끝에 정치적인 이야기. 무슨 얘기냐? 어제 오늘 많은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항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문재인이 미쳤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노무현 때 FTA를 추진한 사람을 영입했다. 근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할게요. 그 FTA를 추진했던 사람이 들어온 건 맞아요? 예. FTA를 추진했던 사람을 문재인이 영입한 건 맞아요? 그것부터 먼저 물을게요. 예. 문재인이 FTA를 추진했던 사람을 영입한 건 맞나요? 그것부터 일단 확인을 하고요. 예, 맞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문재인은 과거에 FTA에 찬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무현은 과거에 FTA에 찬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무현, 문재인이 FTA를 추진했잖아요. 지금 김현종이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FTA를 추진했어. 외교, 통상, 경제, 그쪽에서 그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FTA를 추진했다고. 그래서 FTA라는 게 뭐냐면, 몇 살인데? 예. FTA라는 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모든 나라가 무역 장벽이 있어.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장치를 갖고 있어요.
그죠? 보호무역 장치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세예요. 높은 관세를 매겨서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는 거야. 가령 중국산 하웨이, 삼성의 100만원짜리 전화기. 그러면 관세를 100만원만큼 붙이는 거야. 9만원짜리에다가 91만원을 붙여서 똑같은 가격을 만들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일종의 무역 장벽이에요. 보호무역 장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그게 무역 장벽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보호무역 장치고 적들이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무역 장벽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FTA라는 건 뭐냐? 그 무역 장벽을 없애고 라고 표현해. 근데 다른 말로 FTA라는 건 약한,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무역 장치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FTA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FTA라는 건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거야. 강대국, 부자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보호무역 장벽, 그러니까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게 그들의 선이고,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무역 장치를 없애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침탈이고. 그러면 그 1990년대에 여러분 응답하라 1994에 보면 UR 반대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러면서 김성균이가 서울 와갖고 신촌에서 막 집에 못 가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장면에 UR 반대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 나오잖아. 그 UR이 뭐냐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럼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뭐냐?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하고 세계주의로 세상에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땐 온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아니었어. 근데 1989년부터 90년대에 모든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선 거야. 그래서 세계가 자본주의로 통일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90년대 김영삼 때 전 세계에서 추진한 게 뭐냐면 세계무역기구 WTO라는 걸 만들어서 WTO가 두 개야. 1989년 이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WTO였고 89년 이후에 WTO는 세계무역기구야.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로운 무역의 세계를 만든다. 와, 멋있는 말 같지? 이게 씨발인 거야. 야, 미국하고 저기 인도네시아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무역해봐. 어떻게 되겠냐? 박살나는 거야. 그게 WTO가 추구했던 거예요. WTO가 전 세계의 무역의 장벽을 모두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이걸 추구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전 세계 경제력의 차이가 다 있는데 어떻게 모든 나라가 똑같은 조건으로 자유무역을 해. 그래갖고 각 나라별로 반대를 한 거야. 그래갖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EC가 유럽 공동체가 뭘로 바뀌어요? EU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세안.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갖고 아세안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지역. 그래서 NAFTA. 나프타가 NA,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약자야. 그래서 나프타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그걸 뭐라 그래요? 경제구역이라 그러잖아. 구역 경제를 결성을 해서 그 안에서 자유무역들을 한 거야. 요거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자칫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제가 굴러 흘러갔단 말이야. WTO를 만들고 전 세계에 장벽 없는 무역을 추구한 나라는 누구야? 선진국들이겠죠. 경제 강대국들이겠죠. 근데 그게 통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이 거부한 거야. 그래서 WTO가 세계에 출범하지 못했어. 그래서 블록 경제를 만들고, 블록 경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무역을 자유롭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주도했던 게 FTA야. 그래서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지구. 그래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자유무역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캐나다도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지고 멕시코 망했어. 그 다음에 한미 FTA 이걸 추진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FTA를 추진한 거야. 전 세계 FTA를 미국이 추진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극히 드물어. 왜? 미국하고 FTA를 하면 반드시 그 상대방 나라가 죽어.
왜냐? 이 FTA라는 건 미국이랑 FTA 맞는 나라만 죽는 거야. 왜냐면 이제 국제조약상 FTA를 맺으면 미국한테 무역 장벽을 다 없애줘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런데 미국은 자기네 나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슈퍼 301조라는 게 있어. 어떤 나라하고 FTA를 맺어도 슈퍼 301조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보호받으면서 상대방 나라들만 무장해제 시키는 거. 그게 미국과의 FTA야. 그래서 모든 나라가 FTA를 안 하겠다는 거야, 미국이랑. 그런데 그 노무현 때 미국이랑 FTA를 추진한 거야. 그래서 그 한미 FTA를 목숨 걸고 반대한 게 김근태 의원이야. 그때 강기갑 천정배도 반대를 했지만 김근태 의원이 치명상을 입어. 그 고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는데 원래 3일만 막아달라 해서 3일 동안 단식을 한 거였는데 그 협상이 8일로 길어지면서 8일 동안 단식하고 결국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게 그 FTA에 대한 이야기야. 어쨌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추진했어. 그때 노무현 밑에서 문재인 밑에서 FTA를 추진한 사람이 김현종이란 사람이야. 자, 여기까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맞지? 나는 노무현 때부터 FTA를 반대한 사람이야. 노무현 정부 때 FTA를 반대한 사람 많지 않았어. 김근태계, 그 다음에 민노당, 그리고 뭐 천정배 의원 정도? 그 사람들 빼놓군요. 나머지는 FTA를 당론으로 통과시키자 그랬어요. 그런데 김근태 의원이 목숨 걸고 단식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딱 협상에 온 거 보고 아, 이거 협상하면 안 된다. 이거 도장 찍으면 이거는 두고두고 역사에 역적된다. 그래서 도장 안 찍고 FTA를 이명박 정부로 넘긴 거야. 이명박 정부로 넘겼고 이명박이 냉큼 도장 찍어버린 거죠. 그게 FTA예요. 자, 지금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FTA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들, 당신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FTA 반대했어? 노무현 정부 때 FTA 반대했냐고. 물론 그 당시에 민노당이었다면, 그 당시 김근태계였다면 FTA 반대했어요. 예, FTA 반대했고 그때는 그랬겠지. 근데 그거 국민의 10%였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FTA 찬성 여론이요,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50% 이상이었어. 왜? 한나라당에서 FTA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뻥을 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국민 여론 다수가 FTA를 찬성하고 있었어. 예. 그리고 그 김근태계와 민노당 지지자들, 노동조합, 그 다음에 농민단체, 이런 단체들만 반대를 했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노무현 문재인이 FTA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은 그럼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지지 안 했어? FTA 추진했다고? 오늘 김현종이 영입됐다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번에 문재인이 FTA를 추진했기 때문에 안 찍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FTA 당시에는요, 노무현도 신자유주의였다니까. 노무현도 그 당 집권 초기에는 신자유주의였어. 그러다 막판에 집권 2년 지나서 신자유주의가 잘못된 걸 알고 마지막에 번복한 거예요.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인 재벌들이 FTA를 외교부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거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했어. FTA 찬성했어. 그러다가 맺어온 협상을 보고 거기서 스톱을 시킨 거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스톱을 시켰던 그 협상을 해온 놈이니까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거야.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것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들은, 소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두 FTA를 반대할까요?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FTA를 반대할까요? 그거 아니야.
지금 FTA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영입에 반대한다는 게 나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봐요. 김진표, 이 사람 지난번에 민주당 그 후보로 경기도지사 나갔던 사람이야? FTA 적극 찬성파야.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FTA를 찬성하나요? 아니지.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FTA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새누리당과 그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있지. 새누리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FTA를 찬성하고, 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FTA 반대하고, 그때 FTA를 추진한 게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게 야당이고, 새누리당은 지네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FTA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막 그 인터넷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내가 유시민 지지자를 봤어. 유시민이 대표적으로 FTA 찬성론자였어요. 유시민을 지지하는 사람이 김현종이 FTA를 추진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걸 보면서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유시민이 그 집권 말기에 FTA를 적극 찬성했던 사람이야. 당론으로 FTA를 그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유시민이 어떻게 됐어? 그 뒤에 그건 잘못이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야. 유시민이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옳다고 그랬어. 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대기업이 FTA를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니까 추진한 거야. 유시민도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딱 보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미국에게 99% 유리한데 우리가 뭐가 성장하겠냐? 그래서 스톱시킨 거야. 그러면 유시민을 지금 지지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김현정의 입당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유시민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왜? 과거에 그걸 추진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은 입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들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그렇게 FTA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난 대선 때 왜 문재인 지지했어? 지금도 왜 문재인 지지해? 그때 문재인도 FTA 지지했다니까. FTA 추진하는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잖아. FTA 때문에 비판하는 거, 나는 분위기에 휩쓸린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새누리당의 그 당권 투쟁이 웬만큼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 어떻게든지 야당을 흔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야당 흔들기, 야당의 틈을 내기로 한 거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싸움을 붙이는 거야. 원래 얘네들의 무기는 뭐였어? 친노 패권주의. 그걸로 얘네들 야당을 친노와 비노로 구분 지으려고 했는데 그만 문재인이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친노 패권주의 그 무기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야. 그 메뉴판을 쓸 수가 없게 됐어. 자, 그럼 어떻게든지 그 이간질을 해야 돼. 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금 문재인이 데리고 들어온 김현종이가 옛날에 FTA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건 반대해야 된다. 그럴싸한 명분이야?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해서 영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라면 문재인 지지했던 건, 자기가 문재인 지지한 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예. 자, 그러면 망치 부인 FTA 찬성합니까? 절대 반대지. FTA는 나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김현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거에 지가 FTA를 추진했던 거, 그거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당에 들어가서도 계속 FTA가 옳다 이러면서 FTA를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절대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어느 당에 입당하는 거, 그건 그의 자유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도 FTA를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자기가 잘했다. 지금도 미국에게 유리하게 FTA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공천 과정에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욕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욕할 자격이 난 그들에게 없다고 봐. 자, 본인이 그
FTA를 추진했던 사람 때문에 비난했었다. 근데 망치 부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사람 손. 병신년세 그래. 가서 병신년이랑 재밌게 놀아? 자 망치 부인의 말이 본인도 자기네들께 이게 트위터에서 몇 명이 주도하면 훅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FTA를 추진했었던 사람이라고 막 같이 덩달아 욕을 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노무현이 FTA를 추진한 거야. 문재인이 FTA를 추진했고. 근데 왜 노무현만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그래? 문재인을 왜 지지했어? 당신이 작년에 문재인을 지지했고 노무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미안하다면 그 당시 노무현의 지시에 따라 FTA를 추진했던 사람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응? 망치 부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 물론 나는 그때도 노무현 때도 FTA를 반대했고 초지일관 반대하고 FTA를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난 지금도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당시 노무현의 지시를 따라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라고 그 입당을 거부하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당신들이 논리적 모순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선거 때는요. 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선거라는 게 그래요. 자 지금 때를 잘 봐봐. 지금 때가 어느 때야. 북한이 난동을 피웠어. 그래서 박근혜가 북한 공포를 팔아갖고 테러방지법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친북 세력이다. 그런 공격을 하고 있어. 야당은 공산당 빨갱이 친북 세력이다. 라고 지금 공격 여론을 조성하고 있잖아. 그지? 내가 김종인이고 내가 문재인이라도 그런 사람 하나 데리고 와. FTA 추진하는 애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전면에 내세우겠어. 왜? 우리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라는 비난, 공산주의자라는 비난, 친북 세력이라는 비난, 반미주의자라는 비난에 대해서 이거는 방패막이용으로 쓸만한 카드 아니야? 내가 김종인이라면, 내가 문재인이라면 지금 시점상 쟤네들이 지금 종북 세력이라는 둥, 반미주의라는 둥 이런 공격을 해 들어올 때 아니다. 이 당은 지금 FTA를 추진했던 주역이 들어왔다. 이게 우리가 왜 반미냐? 명분이잖아. 아닌가? 그런 목적으로 데려온 거 아니야?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목적으로 데려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지? 내가 볼 때 지금 이 사람을 영입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그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뭐 친북 세력이니 반미 세력이니 이런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런 세력이 아니겠느냐. 명분상. 그럴 때는 우리가 막 왜 데려왔어 싸우면 그건 우리 살 깎아먹기예요. 선거는요. 더하기의 정치가 된다는 말 들어봤죠? 넌 안 돼, 넌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 망치 부인은 작년 여름 이전에는 철저히 65세 이상 공천 주지 마라. 3선 이상 딴 데로 가라. 그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잣대를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 선거는 여러분들 망치 부인이 선거 열 몇 번 해본 거 알죠? 자, 우리 신랑, 우리 김근태 의원이나 우리 신랑은요. 우리 동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찍어줘서 당선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민주당 지지자보다 한나라당 지지자가 더 많아요. 한나라당 지지자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우린 떨어졌어. 내가 김근태 의원을 3번 당선시키고 우리 신랑을 4번 당선시켰는데 5번째 내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건 누구도 새누리당 지지자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끌어왔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야. 그게 선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권을 바라보면서 비판을 할 때
물론 이렇게 해야 돼. 전체적으로 그 김종인이 우양우 정책을 전면화 내세우고, 그래서 뭐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그리고 뭐 저기 뭐예요, 박근혜의 뭐라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적극 찬성하고, 그러면 그건 잘못이야. 김종인이 테러방지법에 찬성한다면 그거는 비난에 마땅한 거예요. 근데 김종인이 북한을 비난한 거, 또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비난하는 거, 나는 그래. 개성공단 잘했다라고 김종인은 얘기했어. 그러나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요?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개가 다 언론 보도에 나왔어. 이게 정치야. 무슨 얘기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열받은 사람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의미 자체도 살려야 되는 거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당으로서는 김종인과 문재인이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지금 그동안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아직 이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갖고 외부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또는 자기가 공천받지 못했다고 막 그 바깥에다가 파열음을 내고, 난 이거 반대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일생일대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싸움에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분열된 모습이 보이면 그냥 개박살이야. 아무리 우리가 150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분열된 모습을 계속 보인다라면 야권 전체에 대한 투표가 줄어들 거야. 정의당에 대한 투표도 안 할 거고, 가령 영남 지역의 무소속에 대한 투표도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새누리당이 압승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은 야권이, 나는 안철수는 야권이라고 생각 안 해. 안철수는 처음부터 새누리당하고 노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이라고 바라봐. 안철수는 새누리당 쪽이라고 바라보고, 그리고 영덕에서도 새누리당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 말고 안철수 찍자 이런다는 거야.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는 안철수가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철수는 야권이라고 분류하지 않아. 그럼 안철수당 이외의 야당을 놓고 볼 때, 그들이 내부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그럼 난 안 된다고 봐. 허경영은 야권이라고 허경영이 지금 국회의원 나왔어? 그리고 너는 쓸데없는 얘기해서, 내가 우리 방송에서 허경영 쓰면 블랙이라 그랬지. 이 정치가 장난인 줄 아나, 씨.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당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상식 있는 민주주의자들과 힘을 합쳐서 150을 이루려면, 그 영남에서는요, 어쩌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무소속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달고 나가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야권 150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야권이 서로 표를 갈라먹으면 난 안 된다고 봐. 그리고 서로 상처내기를 해서도 난 안 된다고 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뭐 찬밥 더운 밥을 따질 형편이 못 돼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박근혜 독재체제로 우린 다시 선거 못할 수도 있어. 박근혜가 지 아버지처럼 다음에는 간접선거제로 바꾸면 어떡할 건데. 박정희가 만든 게 간접선거잖아.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뽑고, 국회는 내각제로 바꿔버리고, 그럼 어떡할 거냐고.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야.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가는 거야. 정답이 뭐냐. 여러분 지역에서 독재 부활을 막아낼 가장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누군진 몰라.
여기서 중요한 건 당선 가능성이야. 누군진 모르는데 분명히 독재 세력인 새누리당하고는 다른, 독재를 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는 다른 색깔이 분명해야 되고, 그러면서 당선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선거야. 그래서 이 싸움을 해가는 여러분들이 그 자잘한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내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너무나 의리 없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 원칙 없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는 선거는요, 이겨야 된다고 봐요. 모든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야. 지면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필요하다면 뭘 갖다 쓰더라도 우리는 150을 지켜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저것들이 헌법 바꾸고 지들 멋대로 나라를 개박살을 낼 텐데, 그럼 막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막으려면 적어도 박근혜에게 반대하는, 새누리당에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내서, 찾아내서, 그들과 새누리당과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지켜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누가 지금 제비투표 얘기하고 있니? 응? 누가 지금 제비 뽑기 얘기하고 있어? 자, 제비 뽑기는요, 원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비 뽑기 얘기하는 사람 잘 들어. 원래 제비 뽑기라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 주머니 안에서 어떤 게 걸릴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어떤 놈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절대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갈이라는 사람이 챙겼어.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았냐? 제비뽑기로 잡았어요. 12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유다지파가 뽑혀. 유다지파의 각 가문이 나와서 제비 뽑아라. 그래서 그 가문이 뽑혀. 그 가문의 중심인물 나와서 제비 뽑아라. 그래서 범인을 잡아. 그래서 자기가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제비 뽑기로 그 개를 돌무더기가 때려 죽이는 거예요. 처형을 한단 말이에요. 공개 처형을. 그래서 제비 뽑기는 그 신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신이 정한 방식. 그래서 과거의 전통사회에는 제비 뽑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제비 뽑기인 것처럼 이용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가령 그 짧은 거 긴 거를 보여줘. 이 중에 짧은 걸 고른 놈이 범인이다. 그 죄물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짧은 것과 긴 것이 섞여 있는 거를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는 줄 알았는데 주머니가 2개였던 거야. 그 주머니가 두 겹이라 그 짧은 것과 긴 것이 섞여 있는 걸 보는 앞에서 집어넣은 주머니와 실제로 제비를 뽑은 주머니는 달랐어. 그래서 실제로 제비를 뽑은 주머니는 전부 다 짧은 게 들어있었던 거야. 누가 뽑든 짧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비 뽑기를 악용하는 것 때문에 제비 뽑기 제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제비 뽑기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인구가 적고, 거기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 뭐 하나 결정할 때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해. 모든 국민이 하나씩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대표가 아니야.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스위스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안 하고 돌아가면서 해. 돌아가면서. 스위스나 그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들, 스위스나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 인구가 적고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작은 뭐 도시만한 조그만 나라들은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안 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시민들이 봉사활동 하듯이 가령 통반장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대신 모든 결정은 국민이 직접 해. 모든 결정을 국민이 직접 해.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보통 인구가 200만 이하. 한 나라의 인구가 200만이거나 뭐 300만이거나 이렇게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 5천만. 아시아는 직접 민주주의 못해. 인구가 워낙 많아서
아시아는 직접 민주주의 못해? 그런 나라들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비뽑기 얘기하면 주리를 틀어버리겠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릴 거야. 앞으로 또 한 번만 제비뽑기 얘기해라. 허경영 얘기하고 제비뽑기 얘기하면 저기 진짜 손가락 분질러 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선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지금 박근혜가 꿈꾸는 나라. 박근혜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죠? 미쳤잖아. 지금 박근혜 제정신이 아니잖아. 박근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는 자기의 영구 집권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지가 대통령 2번 이상 하겠다. 지금 쟤네들이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게 이번 총선에 220명이 돼서 내년 가을쯤에, 그러니까 올 가을쯤에 헌법을 바꾸고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중임제로 가겠다. 대통령을 2번 하겠다는 거야. 그럼 박근혜가 2번 되면 어떻게 하겠어? 3번도 하겠죠? 종신제로 하겠죠?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도 없애는 거죠. 간선제로 하겠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를 바꿔버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민주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30년 뒤로 미뤄지는 거야. 왜 30년 뒤냐? 박근혜 지지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왜 쟤네들이 지금 저렇게 이 상황에서, 자, 맨 처음에 얘네들은 전쟁 공포를 팔았어요. 그런데 전쟁 공포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 불안 문제. 그래서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세지니까 뭘로 바꿨어요? 경제 문제로 가다가 도저히 해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3번째로 뭘로 바꿨어요? 테러 문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꼽은 테러 대상 4명.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그렇게 꼽은 근거를 대라. 특별한 근거는 없어. 그냥 그동안 그래왔다. 얘네들을 특별히 미워해왔다. 이러면서 테러 공포를 팔고 있는 거야. 전쟁 공포, 테러 공포를 팔아서 선거 때 자기네들이 안보의 책임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2010년 선거부터 안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 안 해요. 이거 박근혜 측에서 잘 생각해야 돼. 박근혜를 지지했던 쪽은요, 자기네들이 NLL 팔아갖고 당선된 줄 알아. 아니야. NLL 팔아서 당선된 거 아니야. 박근혜가 당선된 이유는 단 하나였어. 박정희 경제 살렸다고.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이제까지 박정희 마케팅을 했잖아. NLL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니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서 당선된 거 아니야. 단 하나였어. 박정희가 경제 살렸다고 니네가 계속 팔아먹었지.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경제 살릴 수 있지. 그래서 찍어준 거야. 그래서 박근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박정희 경제 팔아갖고 당선됐잖아. 그런데 박정희 경제 팔아서 당선됐는데 경제 못 살렸잖아. 그럼 책임을 져야지. 왜 딴 얘기하고 그래.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한 공포팔이, 테러에 대한 공포팔이를 해서 그게 통할 것 같아? 지금 우리 국민이 전쟁 공포팔이, 테러 공포팔이가 통할 것 같냐고. 지금 공공연하게 자영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보다 무서운 게 손님 없는 거다. 장사 안 되는 거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전쟁보다 무서운 게 사업 안 되는 거다. 당장 내 눈앞에 입에 풀칠하는 게 무섭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주변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아무리 종편에서 전쟁 공포를 팔아도 사람들이 동요를 안 해. 이유가 뭐냐? 전쟁보다 무서운 게 손님 없는 거. 전쟁보다 무서운 게 장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 공포가 안 먹히는 거야. 근데 테러 공포? 그 4마리 테러 당한다고 국민들이 꿈쩍할 것 같아? 그 4마리가 테러 당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장사 안 되는 거야. 도리어 어떤 김밥집 아줌마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김밥집 아줌마가 손님한테 막 화를 내더래. 손님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 싸든지 쏘든지 들어와가지고 김밥이 안 팔린다고.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이야. 이거 직접 김밥집 아줌마한테 들은 사람한테 들은 거야. 그 아줌마가 하루 종일 종편을 틀어놓는데 이 아줌마가
싸든지 쏘든지 들어오는 바람에 김밥이 안 팔린다고. 쓸데없이 왜 그런 걸 갖고 그런 거 들어오는데 돈 쓰면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냐고. 자영업자들이 아는 거야. 자영업자들이 뭘 아느냐.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장사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쟁 공포 얘기 나온 다음에 뭐 밥 사 먹으러 나가? 밖에 안 돌아다니잖아. 불안하면 안 나가게 돼 있어. 소비가 위축돼. 불안하면 소비가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공포가 나오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확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전쟁 공포파리가 누구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야. 야, 너네 안보 책임진다며. 박근혜, 이명박, 너네가 대통령 되면 안보 책임진다며. 그래서 이명박 때 천안함 당하고 연평도 당했냐? 박근혜 때는 그냥 시도 때도 없어. 아무 때나 김정은이가 협박질이야. 안보가 뭐야? 안보. 진정한 안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안보예요. 누구도 감히 못 건드리게 하는 거. 그래서 노무현 때는 아무도 감히 북한에서 노무현 때 도발을 못했어. 물론 평화의 안전망,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할 이유가 없었지. 금강산 광단,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이유가, 목적이 없게끔 만든 거, 그런 게 안보야. 개성공단이 안보였고 금강산 관광이 안보였어. 너네가 안보 주둥이는 딥다 떠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안보가 유지가 됐어? 그래서 지금 안보야? 안보가 철저히 유지되고 있나? 어디서 이런 입안보, 주둥이 안보야. 국민들이요. 김정은이가 맨 처음 여러분 어느 기사도 있던데 무슨 늑대? 응. 그 저기 뭐야 역사학자 전우용 씨인가? 그 늑대가 나타났다. 그 어느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2번 거짓말해갖고 3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한테 물려 죽잖아. 김정은이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막 겁주고 작년 여름에 뭐 전면전, 작년 8월에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그때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했어. 그죠? 그런데 그게 2번이었어. 13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14년에 세월호 때문에 전쟁 공포가 없었고 13년에 한 번 서울이 불바다 된다. 15년 8월에 또 한 번. 2번의 전쟁 공포 파리가 지나니까 이제 국민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 아니 주둥이로는 안보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불안정하냐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들의 능력이 또 어떤데. 김관진? 뭐 그 테러 목표? 타겟?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때는 2012년 12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어. 한 북한군이 월남을 했지. 월경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귀순을 한 거야. 귀순을 하는데 7개의 군 초소가 있었대. 근데 초소에서 아무도 안 잡은 거야. 그리고 얘가 7군데를 지나왔어. 그래갖고 군부대까지 들어간 거야. 7군데를 초소를 지나서 군부대를 갔는데 아무도 안 잡아. 그래갖고 내무반을 두들기고 나 너무 배가 고픈데 밥 좀 달라니까 우리 착한 군인들이 라면 끓여줬어. 그래서 라면 끓여준 게 이게 CCTV에 다 잡힌 거야. 내무반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김관진이 그 국방부 장관 할 때 난리 났었어. 그게 노쿠기순이잖아. 기억나? 그래서 김관진을 잘라. 김관진을 자르고 국방부 장관 후보를 이제 바꾸기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가 자기 엄마 아빠 사진을 핸드폰 꼬리에 걸고 다니는 이상한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시키겠다 그랬어. 걔가 막 자랑하면서 그 핸드폰 꼬리 흔들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미국 무기회사 브로커인 게 들통이 나고 그 다음에 불법 자금까지 불법 주식을 소유한 것까지 들통나가지고 잘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국방부 장관 누구로 할 건지 막 하다가 못 찾으니까 역시 정답은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이 돌아왔어. 그게 김관진이야. 안보?
이제 배고픈 북한군이 그냥 때로 넘어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그런 나라? 어? 이 안보를 라면으로 사보겠다 뭐 이런 건가? 뭐 라면 회사의 협찬을 받아서 뭐 귀순 용사들한테 저기 라면 끓여주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할 건가? 안보? 자, 그래서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안보해. 진정한 안보는요. 적들이 감히 쳐다도 공격하게 상상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안보야. 안보라는 건 감히 적이 공격할 만한, 테러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쳐다도 못 보게 하는 거. 그게 안보야. 근데 자랑스럽게 지금 국가안보 NSC 주요 인물 넷이 테러 대상이라고 사진 보여주더라? 제일 웃긴 게 그거야. 자, 여러분 김관진 얼굴 알아요? 테러 대상 4명 얼굴 알아요? 난 길에서 보면 못 알아봐. 누가 김관진인지 누가 한민구인지 못 알아봐. 물론 여러분이 텔레비에 나오면 알아보겠지. 근데 아니 생각해봐. 텔레비에 사진을 그렇게 정확하게 4명씩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테러범이 얼굴 잊어버릴까봐? 어? 아니 지명수배범도 아니고 이름만 보여주면 되지. 안 그래? 테러하라고 무슨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명수배범이나 테러 얼굴에 막 사진 대다시 크게 보여주는 거지. 아니 테러범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왜 보여주는데? 테러범이라 내가 김관진하고 한민군 알게 가운데 2명 모르는 얼굴이야. 나 텔레비 보고 알았어. 그게 테러 유발 아니냐? 외신 지금 국제 무대에다가 요거 그거 다 YTN에서 방송하면 그거 외국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한민구하고 김관진이 돌아가면서 생쇼했기 때문에 우리 국정감사 봤던 사람들 얼굴 알아. 나머지 2마리는 잘 모르는 얼굴이야. 근데 그 얼굴을 막 텔레비전에서 보여줘. 야, IS가 신났겠어. 그지? 야, 이거 캡쳤다. 난 진짜 웃기는 게 테러 대상이라고 사진 보여주는 거. 아니 진짜 테러 대상이면 사진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렇다고. 내 말은 지금 이 정부에서 테러 공포를 팔아보려고 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앞뒤 안 맞는 짓거리까지 하고 있더라. 오늘 아침에도 누가 나한테 천안함이 북한의 탓이냐 아니냐 이런 거 막 물으면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던데 천안함 때 파란색 1번 기억하지? 어뢰 추진체라는 거 하나 건져갖고 이게 북한 거래. 증거가 뭐냐? 이 파란색 1번이란 한글이래. 한글은 북한하고 남한만 쓰는데 한국이 안 썼으니까 이건 북한이 쓴 거래. 그래서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글이고 중국이 이간질하려고 혹은 일본이 이간질하려고 쓴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 파란색 1번에 쓰여진 물질이 이게 솔벤트 블루 5라는 물질인데 이건 우리나라 매직에는 없는 색소래.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파란색 매직에 다 들어가.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물어봤어. 야, 솔벤트 블루 5가 우리나라 파란 매직에 다 들어있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대.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더 웃긴 건 그 파란색 1번이라는 걸 확대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어뢰 추진체가 완전히 녹이 슬어갖고 녹이 한 1cm 정도 돼. 근데 녹이 1cm 정도로 자라는데 그 파란색 1번은 그 위에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1번이라는 파란색 1번 매직은 그럼 녹이 왜 쓸었냐? 어뢰 추진체의 페인트가 2000도의 열에 녹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녹아버려서 그게 다 녹이 쓴 거야. 페인트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직은 안 지워진 거야. 2000도의 열에도 안 녹는 안 지워지는 그런 신비의 매직. 북한은 매직을 팔아야 돼. 그래야 빌 게이츠를 능가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잖아. 그 매직으로 칠하면 절대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2000도로 막 불타도 불이 타도 안 지워지는 매직인데 우리가 앞으로 집은 전부 다 파란색 북한산 매직으로 칠하면 불이 나도 안 타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매직이 지워졌어. 전시관의 빛에 노출돼갖고
우리는 형광등 팔면 된다. 그렇지. 우리는 형광등 팔면 돼. 천안함에서 천안함이 이렇게 딱 동강낸 걸 건져왔잖아. 대대적으로 이제 다른 쪽은 안 보여주고 막 다 가려놓고 지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데만 보여줬어. 근데 어느 눈치 없는 YTN 연합뉴스 기자가 떡하니 형광등을 찍은 거야. 바로 옆에 이제 찢어졌는데 이게 딱 절단면 옆에 형광등이 딱 걸려 있는 거야. 이걸 연합뉴스 기자가 찍어가지고 기사로 낸 거야. 자, 생각해 봐봐. 배가 폭격에 의해서 찢어졌어, 막. 그런 충격 속에서 바로 절단면 옆에 형광등이 안 깨지고 있는 거야. 우리 형광등은 어떤 폭탄 터져도 안 터지는 형광등이야. 무적의 형광등. 절대 깨지지 않는 형광등. 우리는 형광등 팔아서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빌 게이츠가 부럽지 않은 최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북한은 매직을 팔고 우리는 형광등을 팔아서 세계 인류의 부자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게 지랄도 가진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 야, 그 몇 센치짜리 배가 폭파될 정도의 폭탄이 터졌는데 그 얇은 유리 형광등이 안 깨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사진을 내렸어. 천안함 사진 내렸잖아. 그 형광등 사진. 그래도 누군가 캡처 떠놓은 게 지금 떠돌긴 떠도는데, 내가 그런 코미디도 그때 한번 웃음거리가 됐으면, 그때 러시아 예비군이 만약에 한국의 발표가 맞으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씨발, 내가 47년 살아오는 동안에, 48년 살아오는 동안에 외국 예비군이 우리나라 군인이 밥통이라고 욕하는 거 처음 들었다. 안보 제일 이명박 정부 때 내 48년 인생 중에 그 러시아 예비군이 한국 해군은 밥통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 내가. 내가 개 쪽팔린 거 기억하면 좌우지간 그랬던 대한민국. 이 앞뒤 안 맞는 안보팔이, 공포팔이, 지금 우리 국민은 솔직히 어떤 마음인 줄 알아? 지금 우리 국민은 전쟁도 안 두렵대. 그 소위 자영업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전쟁 나라, 다 같이 죽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전쟁 난대요. 그러고 얘기하면 차라리 전쟁 나라고 그래. 다 같이 죽게. 안 그럼 나 혼자 죽잖아.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결제일은 돌아오고, 누가 그러는가. 오늘도 내가 어떤 자영업자를 만났는데 2월이 너무 짧다고. 당장 다음 주가 결제일이야. 일주일 지나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휴일 길어서 장사가 안 된 거야. 휴일이 길면 장사가 돼야 되는데 뭐 명절에 보너스를 받아야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2월달이 돈을 못 벌었는데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나갈 돈은 있는 거야. 들어온 돈은 없는데 피가 마른다는 거야. 똥을 못 쌌대. 똥을. 아주 악성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래, 상황이. 그런데 어디서 전쟁팔이야. 전쟁 공포팔이를 하면 일단 수출이 막혀. 수출 주문이 안 돼. 그럼 수출 주문이 안 되면 생산이 안 돼. 생산이 안 되면 노동자들이 놀고 먹어야 돼. 놀고 먹겠어? 자르지. 그러면 실업자가 나타나. 그러면 이 실업자들이 그나마 휴지라도 사고 김밥이라도 한 줄 사 먹던 사람들이 소비를 중단해. 자영업자 같이 망하는 거야. 슈퍼 아저씨도 망하고 자영업자들도 망하는 거야. 전쟁의 공포팔이는 도미노처럼 경제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 옛날에 누구 전에, 김영삼 전에는 전쟁의 공포팔이가 먹혔어요.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전쟁 공포팔이가 먹혔어. 그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거든. 지금보다 아버지 혼자 벌어서 내 식구 먹고 살만 했어. 물가가 싸서. 그런데 김영삼 이후로 어떻게 됐어?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가 4배로 올랐잖아.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극빈층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다가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지나면서 전쟁 공포 없는 시대를 살아봤어. 북한에 관광도 가보고. 그런데 지금 전쟁 공포팔이가 먹혀? 안 먹혀.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명박 뽑을 때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이명박 전과 14범이라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이명박 왜 뽑은 줄 알아? 이명박이 CEO 출신이라고.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 경제 살려줄 줄 알고 그래서 이명박 찍어준 거야.
이명박이 시장 경제를 살린다니까 그게 재래시장 살려준다는 얘기인 줄 알고 찍어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시장 경제 살린다는 얘기가 대기업 살린다는 얘기였어. 자본주의 살리겠다. 즉 자본주의라는 건 뭐야? 대자본이 이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후보가 나왔어.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경제 살리겠다. 그래서 박근혜 찍어준 거야. 그런데 이명박이 말아먹고 박근혜가 말아먹고 8년 동안 말아먹은 자영업자, 작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대로 자영업자들이 망했다며. 어? 역대 최대 자영업자가 저기 폐업했다는 거야. 그게 박근혜 경제야. 어? 박근혜 경제는 딱 두 글자로 해결돼. 파탄. 이게 그래도 이명박 때는요. 이명박 때는 대기업이라도 살아남았어. 기억나지? 이명박 때는 대기업이 부자가 되고 그것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어. 국민은 아무도 안 됐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은 했어. 그런데 박근혜는 규제 완화, 규제 완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대기업도 위기야. 박근혜 경제가 대기업도 죽였어. 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걸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뭐냐?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야. 중소기업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라버렸던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야. 무슨 얘기냐?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야 소비를 하고 그 회사 물건이 팔리는 거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있어서 돈을 받아야 대기업 텔레비전도 사고 냉장고도 사는 거야.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핏바라먹고 부도 내는 걸 막지 않았잖아.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들을 자르는 걸 막지 않았잖아. 도리어 더 쉽게 자르라는 법 만들어준 거잖아. 결론은 어떻게 됐어? 노동자가 망하고 소비자가 망하고 그래서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이 중단되고 경기에 장기 침체가 돼버린 거야. 결론은 대기업도 망했어. 박근혜식 경제가 그거야. 파탄. 지금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는 대기업들이 먹고 사는 걸 그래도 이 민주정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빨아먹진 못했어. 노무현 정부 때 삼성 최고 주가가 38만 원이었어. 근데 이명박 때 얼마 된 줄 알아? 138만 원 됐어. 주식이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라 했어? 국민연금 투입했다 그랬죠? 지금도 국민연금 투입하라고 증권시장에서 지랄하고 있잖아. 금융감독원에서 국민연금 동원하라고 동원령 내렸어. 그거 우리 국민 돈인데. 왜 130 몇만 원까지 올라갔냐 하면 주식값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명박이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그 주식값을 유지시켜 준 거야. 그래서 계속 올라간 거야. 국민의 돈으로 재벌만 부자 만들어준 거야.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재벌이 돈에 환장을 한 거야. 재벌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이제 지네들이 모든 걸 다 먹기로 한 거지.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M&A를 할 때 노동자들을 그대로 인수해야 되는 법 없애달라고. 그게 원샷법이야. 원샷법을 지금 통과시키자고 이종걸을 꼬셨는데 그거 김종인이가 나가리 시킨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야? 쉬운 해고. 지금도 쉬운데 도대체 뭘 더 쉽게 하겠다는 거냐? 정규직을 더 쉽게 자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비정규직 시장은 뭔데? 경험이 없지만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비정규직 시장에 정규직이 몰려오는 거야. 정규직을 잘라가지고 비정규직 시장으로 데려오는 거야. 지금 비정규직이 연봉 2, 3천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 2, 3천을 받으러 일을 하러 오는 거야. 정규직이. 근데 정규직은 10년 이상의 경험자들이야. 숙련공들이야. 얘네들은 2, 3년 된 미숙련공이고. 자, 네가 사장이면 누구 쓸래? 10년 된 숙련공을 2, 3천에 쓸 수 있는데 너를 쓰겠니? 숙련공을 쓰겠니? 당연히 숙련공 써. 그러면 너는 잘리는 거야. 왜? 너네 둘이 일하는 걸 숙련공 혼자 할 수 있거든. 그게 숙련공이야. 일이 익어서 얘 하나를 2, 3천만 원 주면 너네 둘 쓰는 것보다 이게 싸거든. 그래서 쉬운 해고는 정규직을 잘라 비정규직 시장에 풀고 비정규직은 그냥 노숙자로 만들고
그러겠다는 거야. 그게 쉬운 해고야. 임금 피크제는 뭔데? 지금 월급 계속 호봉제를 없애겠다는 거야. 근무 연한이 올라가면 월급이 늘어나. 그 이유가 뭐냐? 가족이 늘어나고 책임이 늘어나니까 옛날에 호봉제라는 걸 통해서 월급을 계속 올려준 거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그런데 지금 임금 피크제라는 건 뭔데? 지금 정규직에,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여러분이 지금 연봉 2, 3천 받고 있는 거 1,500으로 깎겠다는 거야. 그게 임금 피크제야. 임금 피크제라는 게 여러분 지금 연봉 3천 받는 거 1,500으로 깎겠다. 그게 임금 피크제야.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놀란 거, 노동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파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닌데 그렇게 쓰네. 뭐가 아니야?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지금 해고 무지 어려워요. 누가 그래 해고 무지 어렵다고. 너 직장 안 다녀봤어? 직장 안 다녀봤어? 지금 문자로 통보하는데 뭐가 해고가 어려워? 뭐? 고소득자들 돈 버는 거 맞겠다. 너 직장 안 다녀봤지? 너 아르바이트도 안 해봤지? 야, 지금 직장에서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고 있어. 어디서 이런 개소리야. 해고가 어려워? 지랄하고 앉아있네. 지금 대부분이 그 근무계약서 쓰고 있잖아. 내일 나오지 마. 그게 근무계약서 매일 쓰는 애한테 너 나오지 마. 그럼 그게 해고야. 그러면 다른 공무원? 공무원 해고 어렵다고? 야, 공무원 해고가 왜 어려워? 지네들이 뇌물 받아 처먹고 말단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자르면 되는데. 또 뭐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지금 뭐 대량 해고하잖아. 쌍용차 못 봤어? 어디서 지금 해고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 지금도 해고 쉬워. 지금 전부 다 뭘로? 업무평가제 하잖아. 근무평가제. 근무평가제 해가지고 근무평가에서 점수 낮다. 그래갖고 책상 빼잖아. 책상 빼가지고 모욕감을 주고 저 시골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하라고 그러고 서울 사내한테. 그래서 그만두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해서 시골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야? 그걸 지금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야? 어디서 이걸, 예.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애들이 저런 말해요. 예. 지금도 껌 뱉는 것처럼 쉬운 해고를 더 쉽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지금은 저성과자라고 자를 수 있어요. 다 잘라. 저성과자라고 막 이상한 교육 받으라고 그러고, 막 모멸감을 주고, 그래서 저성과자라고 해서 낙인을 찍고 무슨 교육을 들으라 했는데, 그 교육에서 뭘 못했다. 그럼 넌 이거 못했으니까 해고야. 이렇게 자르고 있어. 지금도 해고해. 근데 며칠 걸려. 얘네가 추진하는 건 뭐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만 나와. 할 수 있는 해고. 명분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자를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지금 최운해고법을 만드는 거야. 누가 그래? 해고 어렵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물론 정규직은, 흠없는 정규직은 해고가 어려워. 그래서 쉬운 해고법을 만드는 거야. 지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떤 거 핑계 잡아가지고 해고시키기 위해서. 뭐? 지각을 많이 하는데도 해고를 못하다.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직장에 지각하는 애들 많아요? 아니,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애들 많아요?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을 자를 수가 없대.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요즘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들 봤어? 야, 근무평가 낮게 나올까봐 출근 시간 8시 반이면 8시까지 출근해. 8시 반 출근 시간인데 다 8시까지 출근하는데 누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해? 뭐? 상습적으로 조퇴? 누가 지금 상습적으로 조퇴하는데? 업무 태만? 누가 상습적으로 업무 태만을 하는데? 말 같은 얘기를 해.
지금 근무평가제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이래. 한 사람이 세 사람 일 시켜도 일이 많아서 퇴근도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해. 어디서 근무 태만을 하고 일을 안 하는데 저성과자를 자를 길이 없다는 그런 개소리를.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야? 카톡 과목. 그게 뭔데? 퇴근한 다음에도 카톡으로 일 시켜. 집에 가서도 일해. 24시간 일해. 꼭두새벽에 그 카톡이 와. 일하라고. 뭐 김대리 그거 내일 보고서 내일 내 책상에 올려놔. 아직 안 썼는데. 안 쓴 보고서를 새벽 2시에 아침에 올려놓으래. 새벽 2시부터 그 보고서 써야 되는 거야. 그래놓고 무슨 근무 태만자를 자를 수가 없어. 개소리가 자빠졌네. 그리고 고소득자를 자르기 위해서라고? 야, 톡 깨놓고 얘기해서 지금 고소득자가 어디 있는데? 지금 회사에 평균 임금 높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그 CEO의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와 그 형제들까지 니네가 중책 다 하고 니네가 몇십억씩 받아가서 평균 임금이 높은 거지. 실제로 너네 사돈의 8천 딱 빼고 나면 대부분 연봉 2, 3천이잖아. 많이 받아야 5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생활 유지하려면 연봉 5천 받아야 돼. 팀장급이 5, 6천 받는 거 아니야. 24시간 일 시키고 5, 6천. 2명 일 시키면서 5, 6천 주는 거잖아. 그게 무슨 고소득자야. 그만큼 일하면 연봉 1억 5천은 줘야지. 팀장 8천인데? 야, 2사람 일 시키고 8천 주는 건데 그게 뭘 많어. 그리고 8천 주는 회사가 어디냐? 그거 좀 들어보자. 팀장이 5, 6천이야. 팀장이 5, 6천이야. 8천 주는 회사가 어딘지 좀 물어봐봐. 어느 회사인지. 응? 아, 국정원 김팀장? 아, 웃기지 마. 국정원 김팀장은 1억 넘어. 연봉이. 국정원 직원들은 억대야. 억대 연봉이야. 일반적인 팀장 8천 받는 사람 없어. 어디서 개뻥이야. 응. 물론 현대 이런 LG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 팀장들은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곧 잘릴 거잖아. 곧 잘리잖아. 대기업 팀장들은 그 40대 넘으면 명예퇴직이잖아. 그러니까 8천 준다 해서 많이 주는 돈이 아니잖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요,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시켰는데, 문제는 박근혜가 경제만 파탄시키고 안보만 파탄시킨 게 아니라 누리과정이나 국정교과서로 교육도 파탄시켰잖아. 그치?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법치질서 파괴예요. 예. 법치질서 파괴. 어떻게 해, 지금 방송 끝내야 되는데. 아이씨, 가만 있어봐.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씨. 이 뉴스타파 가만 있어봐. 내가 봤는데 법치질서 파괴한 거. 뉴스타파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는 법치질서를 파괴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법의 5단계를 애들한테 가르쳐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법에 5단계가 있다. 그래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 도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내리는 게 명령이야.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 이런 게 시행령, 명령이야.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야. 제일 높은 게 헌법이야. 왜? 국민이 투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는 5단계가 있고, 그래서 법의 운영 원칙에 뭐가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이 규칙이 조례를 침범할 수 없고, 조례나 규칙이 법률이나 명령을 침범할 수 없고,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모든 걸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게 전부 다 뭘로?
헌법을 어기는 일을 시행령으로 하고 있어. 헌법을 어기는 일을 시행령으로 하고 있다고. 그게 지금 박근혜식 정치야.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이거 헌법 위반하고 법도 위반한 거야.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건 헌법을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거야. 대통령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침해할 수 없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라는 거죠.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우리가 지켜온 헌법적 가치, 독재는 안 된다. 대통령 한 번 하고 또 하는 거 안 된다라는 반독재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치부터 무너뜨리는 거야. 의도적으로 헌법의 통치체제를 무너뜨려서 그가 노리는 건 독재체제를 위한 바탕을 만드는 거야. 법치 질서를 갈아엎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식 법을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는 얘는 탄핵당해야 마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야. 대통령의 역할은 헌법을 수호하는 거야. 그게 대통령 선서에 나와.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는 게 역할이고, 헌법을 위배하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야. 너무 주관적 판단이 세대. 원래 모든 판단은 주관적으로 하는 거야. 판단이라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내 관점에서 보는 건 전부 다 주관적이고, 모든 판단은 주관적으로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는 이해하는 거고, 판단은 주관적으로 하게 돼 있어. 너는 아무리 들어도 사람들이 틀린 것 같아서 블랙? 예.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객관이 뭐냐?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근데 모든 판단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이라는 단어는 그렇잖아. 판단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하는 거야? 물음표를 많이 써서 블랙. 자,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위반했죠. 국제법도 위반한 거야. 국제 결의안도 위반하고, 지금 박근혜가 법 질서를 다 위배하고 있는 거야. 너가 몰라, 내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법과 사회라는 교과서를 봐. 법과 사회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읽어봐. 박근혜가 지금까지 한 일은 탄핵되기에 충분한 일을 했어. 일단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헌법을 위반했지. 그 다음에 국민의 안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세월호 죽고 메르스 죽고 전쟁 위협에 내보냈지. 그지?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향유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경제 파탄 냈지.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그래서 박근혜는 탄핵 대상이야. 박근혜는 탄핵 대상이야. 왜? 헌법을 무너뜨리고 지 멋대로 그 공주 독재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국민의 손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망한 건가요? 기회가 딱 한 번 있어. 뭔데? 박근혜가 이렇게 미친 독재질을 하는 거를 막을 기회가 딱 한 번 있어. 그게 뭔데? 돌아오는 총선이야. 돌아오는 총선에서 박근혜를 견제하고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뽑는 거야. 그러면 총선에서 바로 탄핵시키나요? 그건 두고 봐야 돼. 박근혜가 총선에서 국민이 이기면 독재질을 못하겠지. 임기는 채우겠지. 그죠? 그런데 박근혜가 국민이 이긴 다음에도 계속 독재질을 하면 탄핵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지난 3년 동안 걔 망나니 짓을 해도 국회에서 통제를 못해. 박근혜를 통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독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건 각자 생각해.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없어. 자, 제가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 내일 내가 또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 이제 한 5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11시 반이에요. 원래 2시간만 해야 되는데 벌써 또 3시간 40분. 이모티콘 2개 이상 써서 강퇴입니다. 예, 눈치 없이 이모티콘 많이 쓰지 마세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이 3,000명이 봤는데 추천은 3,154? 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추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미없었다면 다음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방송 듣고 하나라도 몰랐던 걸 알게 되셨다라면 다음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천해주신 3,286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은 못했지만 더 큰 생방사수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그리고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 감히 여러분 앞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래도 제가 이해합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하나라도 감동하고 하나라도 큰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건 여러분께 직접 말씀하신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부족함은 저의 함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방송은 좀 더 나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예, 요즘은 딸이 방학 중이라 점심 챙겨주다 보면 1시 방송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망치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떠든다고 누가 알아주겠냐. 이렇게 떠들어봤자 세상 안 변한다. 변합디다.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50명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직 진 건 아니잖아요. 지지 않았는데 벌써 포기할 순 없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52일이란 시간이 있고 그 52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달려보다 보면 지금보단 한 석이라도 더 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이길 만한 싸움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나 될 거라는 나의 믿음이 당신의 안 될 거란 믿음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에 나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을 만들면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될 것이냐, 노예로 살아남을 것이냐, 자유민으로 죽을 것이냐, 그게 1909년 어느 농민 의병이 했던 말이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그래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절망하게 한다고 해도 이제 다시는 절망하거나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걸 오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화요일날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